아들의 불륜 상대는 내 집에 살고 있었다. 챕터 1. 낯선 발소리. 새벽 4시, 김말수는 또다시 그 소리에 잠을 깼다. 똑, 똑, 똑. 규칙적인 발소리였다. 슬리퍼 소리도 아니고 맨발 소리도 아닌 뭔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익숙한 그런 발걸음. 말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70세 나이에도 귀만큼은 또렷했다. 평생 남의 집 부엌 일을 하며 살아온 탓에 소리로 사람의 동선을 읽는 건 본능이 되어버렸다. 발소리는 복도를 지나 주방 쪽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지는 기척. 말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며느리 정희가 물을 마시러 나온 걸까? 아니면 아들 재훈이가 야식을 찾는 걸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발소리는 말순이 다 안다. 재훈은 성큼성큼 걷고 정희는 종종 걸음을 친다. 그런데 방금 그 발소리는 달랐다. 더 가볍고 더 조심스럽고 더 낯설었다. 또 시작이네.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벌써 일주일째였다.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다. 혼자 사는 노인네가 의뢰 겪는다는 환청 말이다. 하지만 말수는 정신이 또렷했고 몸도 건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발소리는 너무나 생생했다. 말수는 벽시계를 바라봤다. 새벽 4시 15분. 이 시간이면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집만은 달랐다. 누군가 깨어 있었고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복도를 지나 안방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말수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만 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다.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지나갔다. 말수는 그것을 확신했다. 아침이 되자 말수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야, 밤에 누가 물 마시러 나왔더냐? 어머니, 또 그러세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정희는 웃으며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웃음이 어쩐지 억지스러워 보였지만 말순은 더 묻지 않았다. 며칠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가 정희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도우미가 왔다 간 것 같아요였다. 도우미. 새벽 4시에.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늙은이의 말은 가벼이 여겨지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귀가 아직 멀쩡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챕터 2. 도움이라는 여자. 며칠 후 정희가 여자 하나를 데려왔다. 어머니, 이분이 우리 집 도와주실 수진 씨예요.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여자를 훑어봤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28쯤 돼 보였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화장기 없는 얼굴. 집안일 도우미 치고는 지나치게 젊고 예뻤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작고 차분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고생이 많겠구나. 아니에요. 제가 할 일 하는 건데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말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걸음걸이가 어딘가 익숙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새벽에 들었던 그 발소리. 바로 저 걸음걸이였다. 정희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순을 바라봤다. 어머니, 이제 편하시죠? 수진 씨가 청소도 하고 밥도 해드릴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머니, 이젠 쉬셔야죠. 나이가 얼만데요? 정희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수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일을 잘했다. 청소도 꼼꼼하고 요리도 깔끔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도우미치고는 너무 편안해 보였다. 마치 자기 집처럼 움직였다. 냉장고를 열 때도 찬장을 뒤질 때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복도를 지나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수진이 재훈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었다. 문을 바라보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로. 손은 문손잡이에 살짝 얹어져 있었고 얼굴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수진 씨. 말순이 부르자 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 할머니. 청소 중이었어요. 문 앞에서 내 문손잡이 닦으려고요. 수진은 손에 걸레를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 걸레는 마른 걸레였다. 물기도 없고 세제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석연치 않았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복도를 지나갔다. 말수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재훈의 방문을 바라봤다.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챕터 3. 출장이라는 거짓말. 재훈은 요즘 출장이 잦았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집을 비웠다. 엄마, 이번 주도 출장 가야 돼요. 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으냐?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이거든요. 조금만 참아요. 재훈은 가방을 챙기며 말순을 안심시켰다. 말순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40 중반의 아들은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었다. 그래, 일이 많으면 출장도 가야지.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다. 출장을 갔다던 그날 밤 새벽 3시쯤 말수는 주방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남자 목소리였다. 분명히 재훈의 목소리였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조용했다. 하지만 주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재훈의 목소리였다. 낮고 다정한 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말순이 주방문을 밀려는 순간 갑자기 불이 꺼졌다. 그리고 재훈이 복도로 나왔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재훈은 놀란 기색 없이 말순을 마주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재훈아, 너 출장 간 거 아니었니? 무슨 소리세요? 출장 갔다 왔죠. 방금 들어왔어요. 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너무 당당했다. 오히려 그게 더 수상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엄마, 너무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아니다, 괜찮다. 가서 자거라. 말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재훈의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그건 연습된 거짓말이었다. 수없이 반복해서 한 거짓말.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말순을 불렀다. 어머니, 요즘 밤에 자꾸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귀가 예민해지신 거예요. 제가 병원 예약 좀 잡아드릴까요? 나는 멀쩡하다. 어머니,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자꾸 헛것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정희의 눈빛은 차가웠다. 말수는 그 눈빛을 읽었다. 경고였다. 더 이상 캐묻지 마라는. 말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 집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모두가 공모하고 있다고. 챕터 4. 냉장고 속 두 사람 분량. 말수는 오후에 냉장고를 정리하기로 했다. 정희와 수진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혼자 집을 지키게 된 것이다. 냉장고 문을 열자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들이 보였다. 김치, 나물, 국, 그리고 밀폐 용기에 담긴 과일들.
말수는 하나씩 꺼내며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야채실에 상추가 2봉지 있었다. 하나는 거의 다 먹었고 하나는 새 것이었다. 요구르트도 2종류였다. 하나는 정희가 먹는 무가당, 하나는 달콤한 딸기 맛. 그리고 냉동실에는 아이스크림이 3통이나 있었다. 바닐라, 초콜릿, 그리고 민트 초코. 이상하네. 말수는 중얼거렸다. 이 집은 3식구가 산다. 재훈과 정혜, 그리고 말순. 그런데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을까? 게다가 종류도 다양했다. 마치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 사놓은 것처럼. 말수는 계란 케이스를 열어봤다. 계란이 12개 있었다. 사흘 전에 샀는데 벌써 6개가 줄었다. 3사람이 먹기엔 너무 빠른 속도였다. 우유도 마찬가지였다. 일주일에 한 팩씩 사는데 이번 주는 벌써 2팩째였다. 누가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걸까? 말수는 화장실도 살펴봤다. 세면대 선반에는 화장품이 가득했다. 정희 것으로 보이는 기초 화장품 세트,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브랜드의 제품들. 더 젊은 사람이 쓸 법한 톤업 크림과 틴트. 립밤도 3개나 있었다. 욕실 선반에는 샴푸가 2종류 있었다. 하나는 정희가 쓰는 향이 강한 것, 하나는 무향에 가까운 순한 제품. 바디워시도 마찬가지였다. 수진 씨 거겠지. 하지만 도우미가 주인집 화장실에 자기 화장품을 놔둘까? 그것도 이렇게 많이. 말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거실로 나왔다.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말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작은 귀걸이였다. 은색 후프 귀걸이. 정희가 하던 스타일은 아니었다. 말수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정희와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냉장고 정리 좀 하려고. 어머니가 안 하셔도 돼요. 수진 씨가 다 할 거예요. 정희는 말순의 손에서 행주를 빼앗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경계심이 숨어 있었다. 정희의 눈이 말순의 다른 손으로 향했다. 귀걸이를 쥔 손. 그거 어디서 주우셨어요? 소파에 있더라. 아, 제 거예요. 며칠 전에 잃어버렸는데. 정희는 재빨리 귀걸이를 가져갔다. 하지만 말수는 알아챘다. 정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희는 후프 귀걸이를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작은 스터드 귀걸이만 한다. 챕터 5. 방문 뒤의 그림자. 말수는 그날 밤 일부러 잠든 척했다.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복도를 주시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발소리였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수진의 방에서 시작해 복도를 지나 재훈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매우 조심스럽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수는 조심스럽게 방문 틈으로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인형. 수진이었다. 그녀는 얇은 잠옷 차림이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재훈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조용히 닫혔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우미가 한밤중에 주인 남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것도 아내가 코앞에서 자고 있는데. 말순은 안방 쪽을 바라봤다. 정희는 자고 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말순은 몸이 굳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장 달려가서 문을 열어젖힐까? 정희를 깨울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말순의 집이 아니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도움이라는 여자도 모두 말순을 속이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말순은 그 시간 내내 복도를 지켜봤다.
그리고 재훈의 방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 말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했다. 새벽 4시쯤 수진이 다시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걸음걸이가 가벼웠다. 마치 행복한 사람처럼. 말수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챕터 6. 며느리의 공모. 다음 날 오후 말수는 정희를 불렀다. 재훈은 회사에 갔고 수진은 마트에 간 사이였다. 정희야, 나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니. 뭐가 불편하세요? 정희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수진이 재훈이 방에 들어가더라.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말수는 며느리의 반응을 기다렸다. 놀람, 분노, 부정. 뭐라도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뭐? 모른 척 해주신 거잖아요. 그동안. 말수는 입이 떡 벌어졌다. 정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수진이랑 재훈이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럼 왜 가만히 있냐고요? 이혼하려고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말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정희는 웃지 않았다. 재훈이는 이미 제 손을 떠났어요. 저도 포기했고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죠. 이혼하려면 이 집을 제 명의로 넘기라고. 재훈이는 수락했어요. 그럼 수진이는? 재훈이가 데려온 여자예요. 처음엔 회사 후배래요. 근데 둘이 그렇게 된 거죠. 재훈이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전 역제안했어요. 그 여자랑 계속 만나도 좋으니 이 집을 내놓으라고. 말수는 숨이 막혔다. 며느리는 남편의 불륜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아니, 이용했다. 그래서 수진이를 이 집에 들인 거냐? 네. 어차피 둘이 만날 거 제가 보는 데서 만나게 하는 게 낫잖아요. 증거도 확보하고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말순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재훈과 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복도에서, 주방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재훈의 방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도 있었다. 이혼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무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CCTV도 몇 군데 설치했어요. 어머니 몰래. 말수는 손이 떨렸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미쳐버린 것 같았다. 정희야, 그럼 나는 뭐냐? 나도 너희 계획에 포함된 거냐?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어요. 재훈이가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절대 안 준다고 했거든요. 유일한 재산이 이 집뿐이었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하지만 명의는 재훈이 이름이잖아요. 어머니가 재훈이한테 증여하신 거. 말수는 멍해졌다. 맞았다. 10년 전 세금 문제로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겼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었다. 설마 아들이 어미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 챕터 7. 이유는 돈. 그날 밤 말수는 재훈을 불렀다. 재훈아, 너 정신이 있냐?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랑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끝이냐? 정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는 몰라요. 정희랑은 진작에 끝났어요. 우린 이미 남남이에요. 재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래서 수진이랑 새로 시작할 거냐? 네. 엄마,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정이랑은 사랑 없이 산지 오래됐어요. 수진이는 절 이해해줘요. 그럼 정이는 이혼할 거예요. 이미 합의했어요. 엄마 집 명의를 정이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말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 내 집을? 엄마 미안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정이가 안 그러면 이혼 안 해준대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다 거부하고 집만 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집이 정이 거가 된단 말이냐? 네, 그리고 엄마는.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말수는 웃음이 났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나더러 나가라는 거구나. 엄마, 제가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드릴게요. 생활비도 드리고 매달 30만 원씩 드릴게요. 닥쳐라. 말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쳤다. 재훈은 움찔했다.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이 집을 내가 불륜 때문에 넘긴단 말이지. 그리고 나한테 원룸 얻어준다고. 30만 원 준다고. 그게 효도냐? 엄마, 저도 살고 싶어요. 이혼 안 하면 평생 정이랑 살아야 돼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럼 나는, 내 노후는 내가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 복지관에 알아봤어요. 거기 경로당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엄마 친구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말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낳은 아들이 맞을까? 평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아들이. 재훈아, 너 나중에 후회할 거다. 엄마, 지금 후회하는 것보단 낫죠. 나가라. 내 얼굴 보기 싫다.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배신감이 컸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순도 한때는 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챕터 8. 집에서 쫓겨난 사람. 한 달 후 말수는 짐을 쌌다. 이혼 조정이 끝났다. 집은 정의 명의가 됐고 재훈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면제받았다. 수지는 이미 재훈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 정의가 받은 위자료 대신 받은 이 집에서 어머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정의는 말순이 짐 싸는 걸 지켜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다. 그저 업무적인 인사였다. 괜찮다. 내가 할 일 한 거잖니. 어머니, 그래도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알아. 말수는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어머니, 재훈이가 정말 너무했어요. 저도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요. 근데 수진이를 집에 데려오더라고요. 도움이라고 하면서.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복수한 거지. 내 복수예요. 재훈이가 사랑하는 거 다 뺏어버리고 싶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말수는 동정하지 않았다. 정희도 가해자였으니까. 정희야, 너도 행복하지 않을 거다. 알아요. 하지만 재훈이보단 나을 거예요. 말수는 마지막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신발을 신으며 집안을 둘러봤다. 20년을 산 집이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를 기다리던 집이었다. 하지만 손주는 오지 않았고 아들은 떠났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재훈이 결혼하던 날 찍은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한 줄 알았다. 그나저나 어머니, 어디 가실 거예요? 복지관에 알아봤다. 거기 가서 지낼 거야. 그래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정희는 문을 열어줬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정희야. 네. 너도 조심해라. 복수는 언제나 돌고 도니까.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수는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불륜보다 무서운 건 가족이더라.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말수는 천천히 걸어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엄마, 잘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 제가 꼭 보상할게요. 됐다. 끊는다.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보상?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그렇게 말수는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다. 에필로그 6개월 후 말수는 복지관 근처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재훈은 한 달에 한 번 돈을 보내왔지만 말수는 손대지 않았다. 그 돈은 피 묻은 돈이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말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말순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모두들 비슷한 처지였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 말순아, 그래도 내 아들은 돈이라도 보내잖아. 우리 아들은 연락도 없어. 돈이 뭐 대수야. 마음이 없는데. 말순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그래도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다라고. 어느 날 말수는 슈퍼에서 정희를 마주쳤다. 정희는 여전히 말쑥했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어머니, 건강해 보이는구나. 어머니야말로 많이 힘드시죠? 아니다. 이만하면 살만해.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 집 팔았어요. 그래? 네. 너무 커서요. 혼자 살기엔. 그래서 작은 데로 옮겼어요. 원룸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복수에 눈이 멀어서. 됐다.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어머니, 재훈이랑 수진이 헤어졌대요. 말수는 놀라서 정희를 바라봤다. 뭐? 재훈이가 수진이한테 또 바람 폈대요. 이번엔 회사 신입사원이래요. 수진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재훈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끊었어요. 저도 이제 재훈이랑은 상관없으니까.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슬퍼 보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복수는 돌고 돌더라고요. 저도 이제 혼자예요. 집도 팔았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복수하느라 모든 걸 잃었어요. 말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정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다. 용서? 그건 아직 이르다. 어쩌면 평생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다. 복수는 언제나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정희도 재훈도 수진도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말수는 그저 살아갈 것이다. 혼자서 하지만 당당하게. 저녁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온 말수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복지관 친구 영자였다. 말수나, 내일 같이 등산 갈래? 날씨 좋다던데. 그래, 가자.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집은 잃었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말수는 배웠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말수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등산을 가야 한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순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다.